자, 우리 또 두 번째 시간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글로벌 라이브는 처음이시죠? 나오셨었어요? 지난번 나오셨었나요? 한번 네. 나왔어요. 한번 제가 나왔어요. 네, 강의할 때 나오셨었구나. 네, 요새 네, 제가 네. 너무 죄송한 게 네. 너무 바빠서 재방송도 못 보고 좀 방송을 좀 못 챙겨봐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금융연수원 어떤 데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뭐 은행원들 대상으로 저희는 연수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도 그 한국금융연수원의 그런 교육과정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네. 예. 저 증권회사 직원이니까. 저도. 네네. 네네. 네. 모여서 이렇게 딱 그 정해진 시간에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그 딱 스케줄이 잡혀 있고요. 예, 그러면 그런 그게 식으로 보통 처리됩니다. 언제 많이 잡힙니까? 겨울에 잡힙니까? 어떻게? 보통은 이제 5, 6월 그다음에 5, 6월. 예, 9월, 10월 요 정도쯤에 이제 보통 많이 잡히죠. 지금 약간 한가한 때. 지금은 약간 한가한데 그렇군요. 교수님 주로 어떤 거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제 제 전공은 원래 이제 거시 경제하고 그다음에 국제 경제 쪽이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학 쪽 작업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요즘에는 컴퓨터로 그 수치 분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강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통계도 들어가고. 네네, 통계하고 뭐 계량하고 이런 부분들. 뭐 부사장님 뭐 통하실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나온 김에 미국 증시 진단을 같이 한번 네. 예, 한번 그 경기 진단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증시를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일단 뭐 저는 사실 그 증시를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꺾이고 있다라는 분위기는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일단 ISM의 PMI 같은 경우도 별로 안 좋았죠.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분께서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기 선행 지수 8개월 연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일드 커브 인버전 생겼고, 이게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해서 크게 벌어졌을 때는 거의 70bp까지 벌어졌었으니까 굉장히 크게 나타난 거죠, 사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면은 거의 이제 틀림없이 경기 둔화 내지는 침체 쪽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네.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한 분기 내지 두 분기 이후에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 뭐 이제 어떤 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가 아무래도 약세로 돌아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일단 거시 쪽이 받쳐주기는 좀 어렵고, 거시가 못 받쳐준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이제 그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제 11월까지 해가지고 3분기 전체적으로 해서 S&P 500의 이제 주요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하향 조정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맞춰갔는데 그 다음 분기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뭐 미국 증시가 이제 조금 회복이 됐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저는 지금까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는 침체로 가는 게 분명하니까.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주가가 오르려면은 굉장히 오래 보고 있던가,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실물 경기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럼 어디까지 반영하고 있는 건데? 내년이냐 내후년이냐.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 네네. 거죠. 내년 전체적으로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거는 거의 모든 분들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미국 경기가 둔화냐 침체냐를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실제적으로 이게 개선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런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까지는 그 주가에 대한 반등을 얘기하는 건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셔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랑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들 해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 그 금리의 역전 현상 자체가 금리가 경기 침체를 만드는 건지, 그게 벌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경기 침체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고하는 시그널인 건지, 이런 게 조금 전문적으로 네네네. 어떻게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드 커브,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이다라는 거는 10년물보다 2년물이 싸다라는 얘기죠. 네네. 아까 이제 앞에 분 말씀하셨던 더 단기물은 더 비싼데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0년물 금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금리는 더 높아져야 돼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죠. 네. 근데 그게 거꾸로 됐다. 그럼 왜 그러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10년물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그 장기적인 성장률을 이제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10년물을 많이 봅니다. 네네. 그런데 2년물의 금리가 더 높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지금 금리 수준이 더 높다가 돼버리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금리 자체가 높다라는 거는 기업들의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좀 이제 쉽게 왜 일드 커브 인버전 즉 다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라는 게 그런 그 신호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실 수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네요. 싶습니다. 그 금리 자체를 과도하게 올렸다. 뭐 그렇게 보실 네. 수 있는 근데 거죠. 과거에는요, 네네. 이 장단기 금리 차가 금리를 많이 올려놓고 나서 그 이후에 그게 벌어지면서 결국 금리를 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또 차이는 뭐 좀 그 없을까요? 부분은 뭐 언젠가는 금리가 떨어질 테니까 네네. 뭐 그때 가면은 다시 이게 줄어들겠죠.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계속해서 금리가 오를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네. 동의를 하고 계시니까 더안 그렇다라고 좋은 한다면 거다. 계속해서 인버전 효과가 더 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기업들도 부담이지만 저희도 지금 마통 금리가 지금 쭉쭉 올라가죠. 그렇죠.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으셨다거나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거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계실 체감하고 가능성이 있어요. 높죠. 네. 만기 연장할 때마다 아주 그냥. 네. 저도 죽겠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네, 네. 네. 아 그렇다면 어쨌든 그 우리가 이 금리를 만든 거는 CPI잖아요. 소비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10월 달에 CPI 나오고 나서 좀 시장도 금리도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10월에 CPI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죠.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속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네.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의 금리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맞아요.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약간 그 시장 자체에서 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위험도가 더 높으면은 더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고 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미국도 본질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의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다른 그런 지표들을 보면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신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한다라기보다는 안 떨어뜨리는 그렇죠. 그거 제가 잘못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10월 같은 그런 현상 기대할 수 있을까? 11월에도 저는 뭐 그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이죠. 그러면은 그 다들 어쨌든 지금 뭐 패드 프리봇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그 패드의 금리 인상 경로 네. 뭐 터미널 레이트 이런 거 어느 정도까지 좀 보시나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그 이 생각을 좀 해보죠. 그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본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제 경제학 쪽에서 볼 때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다 들어보셨을 거고 네. 물론 잘 아시겠지만 테일러 준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높으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타겟과 그 갭이 얼마나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소가 뭐가 있냐면은 실제 경제 성장률하고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잠재 성장률하고 이 갭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를 수학적으로 풀어낸 것이 테일러 준칙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복잡하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세인트 루이스의 블라드 형님. 형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계산해 볼까라고 네. 해가지고 추정을 해보죠. 추정된 자료를 보면은 7월에서 8월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제너러스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정들을 그냥 그 시장에 좋게
호의적으로 해석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5%가 약간 안 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그 경제학적으로 이게 좀 납득이 되는 수준으로 본다면은 7%까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이제 잔뜩 놀랐죠. 맞아요. 네. 이게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3.75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신 건 뭐냐면 아직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테일러 준칙이라는 거는 사실 93년에 논문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네네. 그래가지고 2000년대 초반이 되면은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이제 더 이상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다양한 준칙을 내놓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제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이 부분은 대표적인 매파다. 네. 그러니까 테일러 준칙을 가져와서 추정을 할 때 높은 숫자를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해본 게 뭐냐면은 네. FRB를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그 테일러 준칙들 뭐 이제 변형된 준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다 하나씩 추정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4분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12월 4.25 그러니까 50bp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고 네. 기준금리가 4.25죠. 네. 그러면은 테일러 준칙에 따라 가지고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니?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까 블러드의 가장 호의적인 시장이 호의적인 가정을 갖고 추정을 해보면은 가장 저점이 4.6이고 그 다음에 다른 테일러 준칙들을 써보면은 이게 5.9까지도 올라가. 와, 5.9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해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그 이런 발표 자료를 할 때 뭐 제너러스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왜 도대체 이런 걸 썼을까라고 생각을 다른 준칙들을 써보면 이거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제너러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놈의 준칙들이 다 높은 금리를 네. 가리키는.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어쨌든 테일러 준칙이든 어떤 준칙이든 간에 그 CPI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그 준칙에서 타겟하는 금리도 급격하게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급격하게 올렸다 급격하게 내리는 게 좀 이상하니 그까지 좀 덜 올리는 뭐 그런 거를 좀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이제 또 한 가지를 해봤죠. 그러면은 아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금리가 이 준칙에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러면은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얼마까지 떨어져야지 이게 꺾이는 모습이 보일까? 내지는 준칙에서 제시한 숫자들이 기준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역으로 추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거를 해보면은 좀 유감스러운 일인데 저는 자료를 코어 PC를 사용을 했어요. 네. 이게 지금 다른 CPI 지표들에 비하면 제일 낮은 낮은 편이죠. 거죠. 예. 그리고 한 4.9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얘가 기준금리 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꺾이려면은 코어 PC가 약 3.7까지 나와야 돼요. 아. 언제쯤 나오죠? 이게? 이 숫자는 언제 나오냐 하면은 네. 지금 그 전망치들 그 네네. 많이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네. 23년 3분기가 3.7%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그때까지는 3분기. 올려야 되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올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야, 이 준칙에 의하면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준칙이 있지만 우리 또 주연수 준칙에 의하면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것 같이 보시고 몇 퍼센트까지 네네. 그리고 언제쯤이면 좀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일단 12월에 네. 50bp는 뭐 거의 다 컨센서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75bp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50bp를 생각을 해보죠. 음.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 2월, 3월, 5월에 있죠. 2월, 3월에 오랬죠. 25, 네. 25 하면은 5%예요. 5에서 5.25 그렇게 사이 되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5% 간다라는 오자를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75bp 같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에는 다들 동감하고 있어요. 네네. 그게 12월에 50bp인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25bp. 네.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3번 정도를 올린다. 기본적으로 3번 아니면 50bp, 25bp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 마찬가지일 네.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5%가 되는 거고 거기서 25bp 한 번 더 올린다 그러면 5.25가 되는 거고 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월, 3월, 5월까지 네. 올리면 그럼 내년에 금리를 내리는 거는 뭐 완전 연감생심인가요? 내년에 금리를 내리는 거는 뭐 연말 정도? 연말 정도? 네네. 그 아까 이제 테일러 준치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네. 연말 정도가 되면은 그 제가 추정된 추정 자료는 코어 PC가 3.0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네네. 찍어봤는데 그러면은 한 25bp 정도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이 보이기는 해요. 네. 야,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좀 저희 같은 이제 증권쟁이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올리는 걸로 보시는 거고 조금 더 금리 인하도 늦게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그러면 저희가 7.7% 숫자를 봤을 때 그렇게 환호했던 것은 팔자 보다가 갑자기 실제로 봐서 아 그런 부분도 예, 있고요. 예, 그 당시에 예. 컨센서스 자체가 7.9 정도에서 그러니까 유지가 됐었죠. 조금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예, 조금 더 예, 내려온 예, 예. 거고 아무래도 시장 입장에서는 한번 이렇게 떨어져 주기 시작한다면 네. 계속해서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그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겨울이 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라든가 지금은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유럽이 이번 겨울이 좀 따뜻할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겨울에 이쪽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그건 그렇죠. 예. 그리고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브렌트 기준으로 90불 이상, 95불 이렇게 찍으면은 YOY 기준으로 30%가 넘는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CPI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아, 그리고 지금 네. 이제 댓글창에서도 뭐 질문을 하시는 게 네. 약간 저희가 원래 쓰던 것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그 괴리가 있어 좀 아마 학술적으로는 교수님이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미국이 3.75에서 4.0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기준금리가. 네네. 그럼 보통 저희는 그냥 그걸 4.0이라고 하는데 교수님은 3.75라고 하시면 그게 학술적으로 그게 맞는 건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3.75에서 4.0이 그렇게 맞는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교수님은 3.75를 저는 기준으로 이제 저점 기준으로 네, 말씀드리는 그래서- 게 익숙한 거고. 그래서 이제 몇 네네. 프로 몇 프로 올리는데 왜 5%냐라는 게 네네. 그래서 5%에서 5.25 사이를 교수님은 저점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는 그 고점을 그 이제 뭐지 업계에서는 그렇게 좀 얘기를 많이 네네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냥 어차피 그냥 그 레인지니까 정답은 네네. 없다고 보는 네. 것 같겠네요. 지금 그 미국의 기준 금리가 이 밴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저는 저점을 말씀드렸다라는 점 네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네, 하죠. 뭐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밴드입니다, 밴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네, 있죠. 또 있죠. 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는데 그러면은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그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뭐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렇죠.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금리, 물가 이러면서 결국에는 환율, 킹달러. 어쨌든 저희는 한번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봤어요. 다시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네. 이것도 그러면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이거죠. 네. 그 강달러가 이제 끝난 거냐라는 네.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간결하게 답변 드리면은 아닐 거다라는 게 제 아. 생각이고요. 가슴이 아픈데. 예, 그 아까 분은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네. 약간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4일 동안에 100원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FX 그러니까 환율 보는 입장에서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일인 거죠. 예, 하루에 뭐 50원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하고 이제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인 툴은 두 가지죠. 네. 첫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이에요. 네. 두 번째는 환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강달러를 만들었던 거죠. 아, 물가를 잡는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수입 물가가 지금 미국에서는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다만 이게 문제는 뭐가 있느냐?
유로 달러 페리티, 유로 파운드 페리티 이런 그 먼 옛날에 그러니까요. 듣던 이야기를 다시 듣는 수준까지 왔을 때 네. 이게 문제가 뭐냐? 전형적으로 신흥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신흥국에서 왜 문제가 발생하는데 달러 부채를 쓰던 거는 달러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1억을 상환하면 됐었는데 원화로 환산해 보니까 지금 상환할 때는 이게 1억 4천이 됐네. 맞아요.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즉 네. 다시 말해서 부채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특히나 신흥국 입장에서 특히나 달러 유동성이 경색되기 시작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네. 사실 2008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도 그거고 그거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연준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을 통해서 자금을 직접적으로 공급해줬죠. 네. 어쨌든 필요하니까 써. 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금리는 올랐어요. 네. 달러는 강해요. 네. 그러면은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거 죽으라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성격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게 언제나 그렇듯이 영향이 되돌아가죠. 맞아요. 미국으로 되돌아간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강달러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 저희는. 자, 생각해 봅시다.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 정도까지일 거예요. 약 4영업일 동안에 네. 100원이 빠졌습니다. 네. DXY 기준으로는 113에서 106으로 빠졌어요. 네. 아까 유로 달러 페리티에서 다시 올라갔죠.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엔화조차도 강세로 움직였죠. 네. 즉 다시 말해서 한국만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모든 국가들이 다 이러한 환율의 되돌림을 겪었다라는 거죠. 왜? 왜일까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건 순수하게 주관적으로 제 판단입니다. 네. 10월에 IMF 월드뱅크 연차 총회가 있었죠. 네. 보통 10월 말에 합니다. 그리고 11월 15일, 16일 날 G20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사이란 말이죠. 공조로 볼 수 없는 걸까라는 거죠. 신흥국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못 버틸 것 같은데 너네도 그러면은 좋진 않을 텐데.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때 FRB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죠. 신흥국 처음에 이전에 보면은 이거 고통스럽겠지만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고통도 고통 나름이다라는 거죠. 사실 죽어가는 환자한테 그 고통 아프겠지만 참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러다 죽으면은 그 책임도 져야 되는 거니까요. FRB 입장에서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암묵적인 공조하에 원화 기준으로 100원 정도를 떨어뜨려 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다시 천천히 되돌림되고 있죠. 아, 그렇다면 그 공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게 정말 억소리 나는 수준이라면 고점을 본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쵸. 사실 지난번에 봤던 게 이제 한국 원화 기준으로 본다면 1,450원 정도 네. 이 정도가 됐을 텐데 이 수준보다 높게 갈 거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거를 바라보기는 어려워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더 떨어질 거다? 아, 그러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환율이 아래쪽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나 경기가 다 하나같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로존이 개선된 게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유로존도 기준금리는 올려야 되죠. 영국도 맞아요.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물론 조금씩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제 공조가 된 건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물가가 정점은 찍었지만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야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계속해서 기준금리 올려야 돼요. 기준금리 올리면은 저쪽에서는 계속해서 차 발행을 할 때 힘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환율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한 거지. 여기에서 이거를 더 떨어뜨리기에는 사실 어느 누구도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점이 있는 거죠. 아,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DXY 기준에서 네. 강달러 조금 숨통이 트이는 수준 숫자를 얘기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 네. 우리가 강달러에서 고점을 봤을 때 113에서 114를 봤었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106에서 107 왔다 수준을 갔다 보고 있어요. 예. 이 정도라면은 뭐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빨리 올렸던 이유가 사실 뭐냐면은 아까 테일러 준식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5%를 바라보고 있다면 거기까지 빨리 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맞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릴 이유는 없어지는 거니까. 맞아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라는 거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환율을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만약에 5%까지면은 빨리 올려서 그거를 더 안 빨리 올려놓는 게 인플레 잡기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저희 이제 업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시각이 결국에는 한 4.75에서 안 올리려고 네네. 일단 속도만 천천히 하되 더 많이 올릴 거야라고 해놓고 그때 가서 안 올리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 생각해 보죠. 한국에서 금리 이렇게 올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난리 했죠? 나요. 채권 시장에서 당장 문제가 네, 생겼죠. 난리 났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 또 비슷한 일이 하나 더 있었죠. 영국에서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된 요인들이 과연 레버리지를 어디에서 일으키고 있느냐라는 점을 봤을 때 두 가지. 코인 마켓, 그다음에 채권 시장.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금리를 물론 이제 금리를 빨리 올린 이유 중에 하나는 실기했다라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네. 블러드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올렸어야 해.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맞아요. 하고 있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 그때 잘못된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었고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둔화시켜 주는 데까지는 이제 그 트랙을 따라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IMF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이 숫자를 가지고 내가 둔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2023년 1% 찍었어요.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침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그 정도의 아슬아슬한 상황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경제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이제 다른 분들 약간 좀 염세적인 분들은 네네. 이제 우리 다 끝났어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환율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10월 되면은 환율 그 담당하시는 분들 뭘 보셔야 되죠?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보셔야 되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거기 뭐 뭐니 와치리스트에 올라갔느니 맞아요. 안 올라갔느니 이번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갔죠. 맞아요. 이것도 좀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걸 가지고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네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지금 이 외환시장 개입을 안 했습니까? 했어요. 일본은행 같은 게 개입을 안 했나요? 했어요. 했어요. 그럼 얘네 어떻게 할 건데? 제재할까? 이런 이야기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묵인하는 분위기가 약간 있었죠. 암묵적으로 네. 그냥 뭐 아무래도 너무 이게 볼레타일하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교수님 보시기에도 주요 선진국 주요 국들 중에 경기가 그나마 미국이 제일 좋은 건 맞죠? 미국이 그나마 낫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유럽은 이미 좀 침체로 들어갔다고 유럽은 고 뭐, 네. 좀 그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시아 쪽은 아시아 쪽은 뭐 일단 중국 자체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좋고 네. 당분간 안 좋을 거고 내년 상반기에도 안 좋을 거예요. 네. 아까 이제 뭐 몇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 정책을 이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봉쇄를 네. 완화하겠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경험해봐서 알죠. 완화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죠?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걔네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정책을 바꿨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이제 뭐라 그럴까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일간으로 신규 확진자가 2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숫자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뭐 5천만에서도 뭐 몇십만을 받는데요. 예,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하겠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사실 거기는 더 늘어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거니까.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책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네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 부동산 관련 문제 좀 해결 안 심각해 되고 보이네. 있어요. 해결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일단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정책도 제시를 했죠.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부채 상환을 계속해서 연장시켜주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뭐 그 정책들을 내놨는데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정책들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풀리려고 한다면은 내년 상반기는 무조건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풀린다고 하면 하반기 정도가 될 것이고 그나마도 이제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아까 좀 어렵죠? 아무래도 그쵸.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경제 전망치도 네. 그렇게 높은 숫자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은 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를 본다라던가 뭐 이런 형태는 아니니까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나마 경기를 버티고 있는 거는 아직 소비가 네. 확 꺾이지는 않는 것 같은 네, 게 맞습니다. 있고요. 하필 또 이번 주가 아, 엄청난 불프네, 네, 블랙 불프. 네. 프라이데이가 있죠. 블랙 이게 뭐 프라이데이죠. 거의 뭐 기업들이 1년 매출 한 20%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또 미국은 그동안 그 공급망이 풀리면서 재고가 많아서 할인을 이미 옛날부터 시작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럼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좀 어떨까요? 소비가 많이 줄까요? 그리고 줄까요 안 줄까요도 궁금하지만 만약에 그 안 줄면은 인플레이션 부담이고 또 너무 줄면 경기가 나빠졌구나고, 약간 증시는 뭐가 더 좋은 시그널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별로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네. 자, 일단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 보면은 10월에 조금 개선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뭘 갖고 쓰지? 라는 거죠. 네. 임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올랐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오른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겠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임금 상승률은 시간당 임금을 보면은 5%대까지 떨어졌죠. 그다음에 5% 이제 언더로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산 측면에서 보면은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외쳐대던 그 넷 웰스 이펙트라는 거는 네. 이제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지난 2020년부터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었죠. 네. 30% 가까이 되는 개인들의 저축률이었죠. 아 맞아요. 미국 역사상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50년대부터 이런 숫자는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 네. 2000년 이후에 세이빙스 레이트 저축률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6%에서 뭐 6.5 이 정도까지 됩니다. 다 쓰는 민족이었는데.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네네. 그랬는데 코로나 때 돈을 꽂아줬네. 내가 레이오프를 당하고 지금 직장을 나갈 수가 없다. 먹고는 살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축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자, 9월에 그럼 저축률 얼마? 3.1%. 다 썼네요?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다 썼어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소매 판매가 증가할 요인이 있을까? 라는 점에서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그거를 원해요. FRB에서는 그거를 원하죠. 경기를 어느 정도 둔화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죠. FRB는 원하는데 그렇죠. 소비가 꺾이는 게 그런데 소비가 늘어날 수 있을까? 버는 것도 없는데 재산도 없는 것 같은데 저축해놓은 것도 다 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맞아요. 네. 딱 한마디로 정리했죠. 네. TV 사고 싶니? 냉장고 사고 싶니? 자동차 사고 싶니? 현금으로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 가지고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도 많고 이제 뭐 왈가왈부했는데 뭐 일단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마존 입장에서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를 도대체 왜 했냐라는 맞아. 거죠. 너무 이 사람이 미쳤으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정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렇게 뭐 뭔가를 기대할 만한 오히려 네. 이게 그 제가 완전히 틀리고 그 아직 우리는 돈이 있지 그리고서는 큰 폭으로 이제 소매 판매를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연준 입장에서 이거를 천천히 떨어뜨려야 되는데 저쪽은 왜 아직도 더 쓰고 있지? 저쪽은 왜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걸음을 걷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면 오늘 굉장히 그 정말 다방면으로 많은 그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시청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 현 상황에서 현 구간에서 좀 투자에 조언을 줄 만한 뭐 키워드나 이런 걸 주신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기준금리가 빨리 안정화될 거야. 인플레이션이 빨리 안정화될 거야. 저는 그런 기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뜨끔해요. 네, 금리 5%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시장에서는 자기 확신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되어야만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게 모든 시장이 다 잘 되면 좋겠죠. 네. 채권 시장에서도 다 안정화돼가지고 뭐 채권 찍어낼 수 있고 조금 금리 높더라도 찍어내서 뭐 차원 발행할 수 있고 그렇다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50조짜리 대책안을 내놓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전 문제 아직 해결 못했죠. 네. 30조짜리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유동성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건데? 네. 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한전에서 30조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 올라간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있네요, 진짜. 그렇죠. 다른 데는 다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 전기료로 전가되면서 다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유럽이. 전기요금 2배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 인플레이션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묶어놨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이 정부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반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채권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금리를 올리면 바로 악영향이 나타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네.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다 확인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좀 우리 다 망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언제나 문제는 있는 거고 네. 사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책 당국이 이제 이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진가를 발휘해야 되는 때가 된 거죠. 맞습니다. 그동안 노력했고 우리 앞으로 잘할게요. 이렇게 할게요라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게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그 금융시장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부사님 시간 좀 뺐으면서 예, 괜찮습니다. 왜냐면 너무 좋은 말씀 예, 해주셔가지고 또 안타까운 거는 이게 지금 이란하고 잉글랜드전 때문에 많은 분들 혹시 못 보셨을까봐 5,300분 들어가 계신데 여러분 오늘 주현수 교수님 영상은 꼭 재방송으로 꼭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저희 그 글로벌 라이브 월화 주 좀 나와주시면 너무 공연을 듣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역시 교수님이랑 정말 너무 반갑다하셔가지고 다음 주 바로 모시죠. 뭐. 오늘 끝나고 바로 저기 송 PD 저기 바로 저기 섭외 완료해 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우리 한국금융연수원의 주현수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